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같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민영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하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파생상품 우리 투자 자문 인력이 있죠.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 있는데 이름이 길어요. 이름이 긴데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이 시험에 우리 총 4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1과목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1과목은 30문제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30문제가 그 안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은 가장 첫 시간으로 선물 옵션 개요입니다. 선물 옵션 개요는요 한 2-3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비중도 작고요. 실제로 기본서를 살펴보시면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물량이 많지 않은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선물 옵션 개요에서 선물이나 옵션의 아주 기본적인 기본적인 가격 결정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용어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해결을 못하면 뒤에 거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학하고 비슷해서요. 처음에 사칙 연산이 안 된다. 그러면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거 안 되죠. 그러니까 식의 연산 안 되잖아요. 사칙 연산을 모르는데 식의 연산이 안 되고 그러면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개요에서 쭉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셔야 되겠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 교재 22페이지가 1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문제 11문제 있는데 이걸 다 풀고 그 다음에 10문제는 출제 예상 문제인데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파생상품의 기능에 관한 내용인데 파생상품의 기능에 관한 내용 또는 경제적 기능이라고 표현되는 건 시험에 가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매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맨 아래로 내려가서 먼저 핵심 포인트 해설 보세요. 일단 파생상품의 개념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리스크 전가 기능 이런 거 나오는데 리스크 제거 기능, 리스크 소멸 기능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전가시킨다. 그리고 리스크를 전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행위자가 바로 해저입니다. 해저가 리스크를 전가하는 자고 그 리스크 전가자한테 받아가지고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자가 이제 투기 거래자예요. 스페큘레이터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미래 가격 발견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능이 있고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이 있다. 이런 정도는 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파생상품의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는데 선도형 상품이 있고 옵션형 상품이 있고 합성이 있어요. 선도하고 옵션은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여기서 이제 합성형이 있습니다. 합성형은 선도하고 옵션이 결합된 구조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선물 옵션이 있고요.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이 선물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왑션이라는 게 있어요. 스왑션이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 스왑이라고 하는 상품하고 옵션을 결합한 거예요. 그 스왑과 옵션을 결합해서 줄여서 그냥 스왑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세요. 문제로 들어가서 파생상품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봤습니다. 가격 변동 위험 소멸이라는 건 없습니다. 가격 변동 위험을 전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리스크 시프팅이라고 그래요. 시프트, 전가시킨다. 소멸은 없어요.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제주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다른 경제주체에게 떠넘기는 건 있죠. 떠넘기는 걸 전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전가하는 기능이 파생상품에 있다 정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죠. 자, 2번 문제는 이제 파생상품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야 돼요. 근데 용어가 이것도 잘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장내 파생상품의 특징이 핵심 포인트 해설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 거래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기초자산, 계약 단위, 결제월, 일일 가격 제한표. 그 다음에 최소 호가 단위라는 게 있는데 최소 호가 단위가 틱이에요. 틱은 좀 잘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있고 미결제 계약수가 있는데 미결제 계약수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나중에. 자, 이런 용어를 알아놓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계약 단위란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기본 거래 단위로서 한 계약의 크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고. 그 다음에 2번 최소 호가 단위 틱이라고 그러죠. 계약 단위를 요걸 곱하면 최소 호가 단위 한 단위가 변동할 때 계약당 손익금액을 이 산출된다. 요거 개념 일단 알아놓을게요. 우리가 계약 단위 contract size 계약 단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물 계약을 한다 그러면 선물이 예를 들어서 한 계약 단위가 쉽게 해보죠. 10,000원이라고 가정해봐요. 10,000원. 10,000원이다. 10,000원이 한 계약 단위예요. 내가 한 계약을 샀다 그러면 10,000원짜리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 단위를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최소 가격 변동폭은 10,000원 단위로 하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0.01 단위로 한다. 요 0.01 단위가 바로 최소 호가 단위 또는 최소 그냥 최소 단위라고 해봅시다. 이걸 그냥 틱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개념만 이해하세요. 그럼 이때 이 최소 단위인 틱에다가 0.01에다가 10,000원이라는 계약 단위를 곱하잖아요. 10,000원이라는 계약 단위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100원이 나오겠죠. 이 100원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요걸 틱 밸류라고 한다 이거지. 100원 요걸 틱 밸류다. 최소 손익금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계약당 손익금액. 그래서 요걸 틱 밸류라고 표현한다. 이런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 맞는 거고 3번 거래량은 파생상품 계약을 매도한 수량과 매수한 수량의 총합계로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총합계가 아니라 한쪽 수량만 표시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거 계약 거래량이라고 그랬어요. 볼륨이라고 그랬는데 이 볼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를 들어서 20계약을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20계약을 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20계약을 매도했다. 20계약을 매도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A가 20계약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다른 쪽에서 어떤 누군가가 20계약을 매도해야 돼요. 이게 얘가 20계약을 매수했는데 얘가 10계약만 매도했다.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이건 계약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매수하고 매도가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면 사실은 뭐냐면 이게 결합돼서 하나의 계약을 형성하는 거죠. 이 계약을 형성하는 거죠. 매수자만 있는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매도자만 있는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건. 그래서 우리가 계약수를 카운트할 때, 볼륨, 거래량을 카운트할 때, 이 두 개, 20계약 매수하고 20계약 매도를 합쳐서 40계약 거래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40계약이에요? 아니죠. 20계약을 샀고 20계약을 팔았으면 이걸 더해서 한 계약이죠. 그러니까 매수하고 매도가 더해져서 하나 계약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량을 카운트할 때는 한쪽 수량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 20계약이 거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40계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20계약이지. 그래서 총량을 하는 게 아니라 총합계로 하는 게 아니라 매도 수량을 따로 떼가지고 총합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4번의 미결제 계약수의 크기가 증가하면 현재의 추세를 지속시킬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미결제 계약수가 계속 누적 계약수거든요. 이게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우리 3번 보겠습니다. 3번은요. 파생상품의 활용에 대한 건데, 자, 이거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 하세요. 추상적인 내용이니까. 문제만 보겠습니다. 파생상품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구조화 상품, 금융과 상품의 개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구조화 상품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구조화 채권, 구조화 금융 할 때 구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조화라는 거는 상품을 설계해서 지금까지 없던 상품을 만드는 기법이 다 구조화 기법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거밖에 없었죠. 지금 뭐 ELS, ELD, ELW 무슨 뭐 ETF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쏟아지죠. 그거 다 어떻게 만드느냐? 거의 대부분 구조화 기법으로 만듭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상품들을 단순하게 쪼갠 다음에 이걸 마치 뭐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결합시켜요. 결합시켜서 새롭고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구조화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화 상품을 만드는 구체적인 기법은 어떠냐? 테크닉.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면 거의 예외 없이 전통적 상품이죠. 전통 상품에다가 플러스 파생 상품을 결합해서 만들어요. 이런 기법으로 보통 만들기 때문에 이 파생 상품은 이런 구조화 상품, 구조화 금융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맞는 거죠. 구조화 금융과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파생 상품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하다. 우리가 1번에서 봤지만 리스크를 전가시키잖아요. 리스크 전가하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파생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2번도 맞죠? 3번 절대가치 거래 전략의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상대가치라고 해야 돼요. 절대가치가 아니라 상대가치 투자, 상대가치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절대가치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에 의해서 손익이 결정되면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떤 자산을 샀는데, 어떤 부동산을 샀거나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샀는데, 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샀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샀다라는 표현을 롱이라고 표현합니다. 파생상품에서는 내가 산 건 롱 포지션 이렇게 얘기하고, 매도했다, 팔았다라는 건 숏 포지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거 꼭 표현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롱, 숏 이런 표현하면 쓸 때는 좀 거추장스럽잖아요. 길잖아요. 그래서 표시할 때 보통 부호로 표시할 때는 롱은 플러스로 표시합니다. 숏, 매도 포지션은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이것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중요해요. 플러스 부호가 나오면 매수고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면 매도라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매수, 요건 매도예요.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하는데, 자, 어떤 자산을 롱 포지션을 취한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매수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매수한 자산의 가격이 올라야지 돈을 벌어요? 떨어져야 돈을 벌어요? 내가 주식을 샀어요. 주식 산 사람 입장, 즉 롱 포지션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올라야 돈을 벌어요? 떨어져야 돈 벌어요? 올라야 돈 벌지. 그렇잖아요. 떨어지면 돈 날아가잖아요. 올라야 돈 벌죠. 오직 절대적으로 오르기만 해야지 돈을 벌어. 떨어지면 돈을 잃어요. 자, 숏 포지션 취한 사람 보세요. 매도 포지션. 자, 공매도 같은 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공매도 했다. 매도한 상태예요. 내가 매도한 상태면, 자, 매도한 상태인 사람은 내가 매도한 상품이 올라가야 돈을 벌어요? 떨어져야 돈을 벌어? 떨어져야 돈을 벌지. 매도했으니까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시세가 떨어지면. 그래서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은 이렇게 단순한 포지션만 취했다 그러면 이걸 퓨어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퓨어 포지션. 용어 알아놓으세요. 순수한 포지션이다 또는 네이키드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포지션만 취한 사람은 이건 절대적으로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느냐에 의존해요. 이게 바로 절대가치 투자 전략이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파생상품을 이용하면 주가가 올라도 돈을 벌 수 있고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져도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느냐 하면, 사실은 주가가 오르는데 떨어지는데 한쪽으로만 베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베팅한 게 아니라 오르더라도 두 개의 상대적인 상품을 같이 매도하면 가격 차이가 벌어지느냐 아니면 좁혀지느냐에 따라서 오르든 떨어지든 벌어지느냐 좁혀지느냐 요것만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현물과 선물을 같이 결합해서 투자하고 한쪽은 매수하고 한쪽은 매도하면 둘 다 똑같이 가격이 떨어지든 둘 다 똑같이 가격이 올라가든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상품들의 가격 차이 또는 가격 움직임의 어떤 상이, 서로 다름 이런 것에 의해서 수익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상대가치 투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서 이걸 상대가치 거래 전략의 개발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런데 절대가치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변동성 거래 전략의 개발인데, 변동성이 사실은 상대가치하고 흡사해요. 상대가치 투자하고 흡사한데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변동성을 보고도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과거에 되게 일반적인 전통적인 투자는 그냥 내가 자산을 매입했다. 롱 포지션 상태다. 그러면 자산이 올라가기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옵션 같은 걸 투자하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뿐 아니라 이게 가격이 크게 움직이느냐 조금 횡보장으로 박스권 아래 갇히느냐에 따라서도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변동성 전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옵션 할 때 우리가 변동성 전략 하겠지만 변동성 전략도 추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다음 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선물거래와 선도거래가 비교됐는데요. 이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이 과목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항상 잘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파생상품 거래를 우리가 거래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장내 파생상품과 장외 파생상품으로 나누죠. 장내 파생상품하고 장외 파생상품으로 나눠요. 그러면 장내 파생상품은 뭐냐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외 파생상품은 거래소가 아니라 1대1 상대 매매하는 거예요. 상대 매매한다는 얘기는 이건 뭐냐면 거래 상대방이 스스로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을 찾아서 1대1로 계약한다는 거예요. 상대 매매. 얘는 집중 매매예요. 거래소에 집중시켜가지고 거래를 집중시켜가지고 기계적으로 거래하는 거고, 얘는 거래 상대방을 찾아서 거래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서로 다른 어떤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래에 있는 선물과 선도입니다. 왜 선물과 선도라고 해놨느냐 하면
장내 파생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이 선물과 장내 옵션이에요. 장외 상품하고 아주 장외 상품의 절대적인 거, 파생 상품의 대표적인 게 선도, 그 다음에 장외 옵션, 여기도 옵션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수압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어? 여기 장내 파생 상품은 선물도 있지만 옵션도 들어가요. 옵션은 둘 다 들어갑니다. 옵션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요. 여기를 장내 옵션, 여기를 장외 옵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표적인 장내 파생 상품이 선물이고 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선도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장외 파생 상품과 장내 파생 상품을 비교하는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대리전을 하는 거예요. 선도는 장외 파생 상품의 대표 상품, 선물은 장내 파생 상품의 대표 상품이에요. 그래서 아래 핵심 포인트 해설에 선물과 선도가 비교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물 한번 보세요. 표를 보세요. 장내에서 거래한다는 거예요. 표준 단위로 정해져 있다, 거래 금액이. 그리고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고 신용위험은 없어요. 거래소, 청산소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신용위험이라는 거는 거래 상대방이 돈 떼어먹고 도망갈 위험, 이렇게 그냥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여러분들 내가 주식을 매수했다 그러면 나한테 주식을 판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 그거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거래소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돈 떼어먹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을 거래하든 선물을 거래하든 증거금을 갖다 그러니까 보증금 같은 형식으로 돼 있는 우리 예탁금을 걸어놓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떼어먹고 도망갈 수가 없어. 그래서 거래 상대방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신용위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신용위험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거금 납부하고 일일 정산합니다. 증거금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물인수도는 뭐 안 합니다. 안 하고 현금 결제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도에서 청산하죠. 자, 그 다음에 만기는 표준화됩니다. 자, 여기서 실물인수도 좀 잠깐 보죠. 이 실물인수도는 되게 일반적인 주가지수 선물이나 주식 선물은 실물인수도가 아니라 현금 결제예요. 물론 실물인수도 하는 것도 있어요. 통화 관련 선물은 실물인수도 합니다. 달러, 엔, 유로 이런 것들은 실물인수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금 같은 거는 이게 표준금의 경우에 1kg짜리 골드바를 직접 받아요. 실물인수도 하는데 실물인수도는 작습니다. 작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현금 결제하고요. 또 실물인수도 방식으로 나중에 만기 결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부분 중간에 그냥 청산하고 말아요. 중간에 현금 청산하고 말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선도를 한번 보면 선도는 장외거래고 거래 금액은 제한이 없어요. 표준 단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 당사자 간 가격 형성은 거래 당사자 간 협의를 해서 결정되고, 그 다음에 신용위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증거금과 일일정산은 협의를 하면 있는데 되게 협의 안 해요. 협의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금하고 일일정산이라는 게 제도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대부분 실물인수도 합니다. 실물인수도 하는데 만기 때 예외적인 게 있어요. 예외적인 게 바로 역외 선물안 또는 차액결제 선물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NDF라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NDF라고 그래서 역외 선물안 또는 차액결제 선물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NDF라는 거는 예외적으로 현금 결제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기는 뭐 됐고. 자, 이렇게 해서 요 차이를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